식탁 위에 장봐놓은 것들을 확 치워버리자 재료들이 사방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전초도 지지 않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아니 이 여자가 진짜 잘못한 거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객기를 부려? 뭐 이런 경우 없는 양반이 다 있어? 뭐야? 어따 경우 없단 소리를 들먹여? 사장님, 나 이 여자 때문에 도저히 이어나 볼 수가 없겠네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요? 친구가 아니라 사장님 애인이라도 되는 모양인데 애 엄마도 아닌 사람이 대체 내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기분 나쁘게 쏘아대기 나고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일할 맛 안 나고 너무 불쾌하네요 정말. 내가 여태 얼마나 연하를 잘 봤는데 아이껏 장 보면서 우리 집에 식재료도 조금 받기로 써니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사장님이 분명 장 볼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사도 된다고 해서 그런 건데 내가 왜 애 봐주면서 이런 거적대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요. 이보세요 아줌마, 양심 좀 있어봐요. 아줌마가 솔직히 조금 장 본 게 아니라 연하를 위해서 산 음식까지 싸그리 아줌마네 집으로 가져다 아줌마 새끼들 먹였잖아요. 죄다 유기농으로 영수증에다 찍어놓고서 아줌마가 싸구려로 장 본 거랑 바꿔치기 해놓기나 하고 연하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는 거 내가 그때 CCTV 여기다 몰래 달아 이미 다 확인했는데 증거 보여줘요? 21세기 첨단 시대에 증거 다 있는데 발뺌하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따위로 연하 보면 막말로 요즘같이 애 귀한 시대에 고소도 가능하다고요. 고소? 야! CCTV 몰래 달아놓고 나한테 사전 고지 안 한 것도 고속감인가 몰라? 나도 우리 아들이 법 공부해서 웬만한 법은 다 꿰고 있다 이거야. 아무튼 나 그쪽이랑 더 이상 실랑이 하고 싶지 않고 오늘까지 일한 급여나 쳐줘요 사장님. 누구 때문에 난 이쪽이랑 이가 갈려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라고 버럭 화를 내었고 전처는 절대로 돈 못 준다며 제 지갑을 아예 빼앗아 여태 받아간 급여나 치졸하게 빼돌린 음식값도 다 물어내라고 악을 쳤습니다. 결국 제가 겨우 두 사람의 사이를 중재해서 사실관계를 떠나 아줌마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내보냈고 전처에게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게 구한 시터를 당신 때문에 잃었잖아. 당신이 연하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깽판을 치면 어떡해. 나도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조금씩은 눈치채고 있었어도 연하 봐줄 사람이 없어 눈 감아주고 있었어. 근데 대체 당신이 왜 나서냐고. 저런 여자한테 연하를 맡기느니 차라리 내가 다른 시터 뽑을 때까지 돌보도록 할게. 시터도 아예 내가 뽑겠어. 당신 사람 보는 눈 없어서 애만 고생한다고. 연하한테도 좋은 시터 이모 만날 수 있게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화내지 마. 라며 씩씩거리고는 방에 꽁꽁 숨어있는 연하를 부르는데 시터 이모가 가고 나서 연하는 서러운 듯 전처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고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전처 말 맞다나 내가 뭔가 실수한 건가 가슴이 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안아 달랜 후 방 침대에 눕힌 후 팔에다가는 자기가 사온 토끼 애착 인형을 안겨주었죠. 그러자 연하가 전처의 치맛자락을 잡더라고요. 아줌마 가지마. 연하랑 같이 자요. 엄마처럼 연하 옆에서 재워주세요. 라고 아기 강아지처럼 전처의 손에 뺨을 가져다 비비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전처는 꿈뻑 죽고 맘이 녹아버려서 연하를 꼭 안아주고는 불을 끄고 제가 쉬타라는 제스처와 함께 자장가를 불러주더라고요. 전처 역시 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의 맘을 잘 헤아려 주는지 여자는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탁월한가 보다 무지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이가 겨우 잠에 들자 나와서 숨을 돌렸고 전 그 사이 시터 이모가 감정에 흩어놓은 식품들을 하나 둘씩 치웠습니다. 저는 애써 와준 전처에게 화를 낸 것이 미안하기도 해서 뒤늦게 사과를 하며 커피를 내주자 전처가 깊이 한숨을 내쉬며 속내를 꺼내었습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 고백하는 말이지만 나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었어. 뱃속에서 열심히 키웠었는데 그만 20주 정도에 조산을 하게 된 거야. 너무 작디 작은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세상을 떠나보냈어. 제대로 한번 안아주지도 못했는데. 라며 말하는 전처의 눈에 방울방울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며 생각지도 못한 말에 충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처가 누군가의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에 놀라웠습니다. 애써 흐르는 눈물을 삼키고 덤덤하게 얘기하려는 전처는 사실 저와의 사이에서도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고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인공수정, 시험관 여러 차례 실패하다 기적적으로 들어선 아이를 잃게 되었다며 어미로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거기다 공교롭게도 그 아이도 딸이었고 태명이 김연아처럼 세계를 빛낼 수 있게 크라고 연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의 제 딸아이가 된 연아에게 남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전처는 다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만 괜찮다면 내가 연아를 좀 돌봐주면 어떨까? 어차피 나 몸도 좀 안 좋아서 회사도 좀 쉴까 생각했거든. 또 나 때문에 시터도 나가버렸고 연아가 나를 좀 따르는 편이니까 내가 연아를 돌보도록 할게. 전처는 제게 얘기를 했고 저는 전처가 연아를 봐준다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가 시터를 쫓아낸 이상 당장 연아 유치원 등하원이나 이것저것 챙겨줄 사람이 없었기에 어차피 전처가 회사도 쉰다기에 시터 가격을 지불하기로 했어요. 전처는 안 받겠다고 했지만 제가 들이미는 돈에 결국 이기지 못하고 받았고 그 돈은 연아를 위해 대부분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처가 연아를 돌보면서 연아는 점차 아이다워졌고 밝아졌으며 성격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전처는 지역 육아 프로그램 등을 신청해서 연아를 데리고 다녔고 그간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신경이 쓰였던지 놀이치료 프로그램이나 미술치료도 신청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전처가 연아를 맡은 지 3개월이 채 되질 않았는데 말이 없고 때만 쓰던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솔직하고 웃음이 넘치는 아이로 바뀌었고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전처는 가끔 연아 때문에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웃들 사이에서 뒷담화가 퍼지기도 했지만 전처나 저나 남의 말 신경 안 쓰고 살기 때문에 가급적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허나 그래도 가까이 붙어 있었던 탓이었는지 몰라도 저는 전처에게 뜨거운 감정이 아닌 따뜻한 감정이 샘솟기 시작했고 이것은 분명 친구 이상의 감정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처는 연아를 챙겨주면서 저도 덩달아 챙겨주었고 연아 덕을 보면서 전처의 진가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죠. 집에 들어가면 연아와 전처가 밥상을 차려놓고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 그게 따뜻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름 행복함에 취해 있을 때 현실을 일깨워주는 이가 있었으니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 사태가 발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내는 연아를 위해서 간식을 만들어주다 어머니가 오는 바람에 후다닥 장롱 안에 숨어버렸고 카톡으로 저에게 어머니가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비상사태에 접어든 저는 후다닥 잠시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갔고 헉헉대며 도착하니 어머니께서는 집안을 스캔한 후 연아와 함께 절 보고 있었던 겁니다. 곳곳에 깔끔하니 누군가의 흔적들을 보고 눈치 빠른 저희 어머니는 딱 감을 잡으시고 싱글벙글하며 저를 살살 달래가는 모드로 여자에 대해서 캐기 시작했는데 제가 우물쭈물하자 곁에 있는 연아가 불쑥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주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고 청소도 잘해주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우리 엄마 대체 어디 가는 거지? 잠시 한눈판 사이 전처가 장롱에 숨어있는 줄 몰랐던 연아는 어머니께 전처에 대한 내용을 흘렸습니다. 우리 엄마라고 너무 친근하게 얘기하니 설마 아니 생모가 찾아왔나 놀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니 전처에 대한 얘기는 쏙 빼고 그냥 좋은 사람이 있다고만 둘러대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얼른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하거라. 연하까지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이라면 얼마나 사람이 좋을꼬. 이미 늦은 얘기긴 하지만 너 예전 그 애랑 이혼하고 지금껏 홀로 사는 것 보고 나도 어느 정도는 책임감이 느껴졌다. 생각해보면 왜 그때 그리 할 말 따박따박 하는 게 미워 보이고 당돌해 보이던지 그냥 귀하디 귀한 내 아들 거저 데려가려고 하는 여자로밖에 안 보이더구나. 나 때문에 네가 힘들고 상처 많이 받은 거 안다. 더 이상 네 아버지 말대로
네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 테니 남은 인생 좋은 사람과 잘 살았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덕화나. 라고 말을 하는데 어머니의 울컥한 모습을 보니 진정으로 제 인생에 끼어드신 걸 후회하시는 것 같았고 50을 앞두고 이혼에 상처받고 혼자 사는 아들 모습에 진정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이런저런 대화 후에 아버지 밥 챙겨드려야 하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연아도 그새 잠이 들어버려서 이부자리에 뉘었습니다. 아무 시선이 없게 되자 장롱에 꼭꼭 숨어있던 전처에게 나오라고 하며 보러 갔는데 전처도 오랜 기다림이 힘들었는지 장롱 안에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장롱 안이 더웠는지 땀이 송골송골 맺혔는데 제 옷소매로 땀을 닦아준 후 깨우기 싫어 힘껏 안아 연아의 옆에 같이 뉘었는데 둘이 새근거리는 모습이 참으로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연아와 전처와의 이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고 싶다고. 어느새 스며들은 이 가정이 주는 달달한 기쁨을 내 인생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이는 제가 반백살 앞두고 새로 인생을 시작해보라는 뜻깊은 하늘의 선물 같았죠. 저는 전처와 아내를 바라보며 노곤함이 밀려와 덩달아 잠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곁에 있으니 잠만 자도 어찌나 그렇게 달콤한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이 번쩍 뜨였는데 잠에서 깨니 제 어깨에는 이불이 덮여져 있는 상태로 방 안은 온통 깜깜하니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들짝 내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아서 저는 기겁한 나머지 밖으로 달려나갔고 다행히도 바깥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와 더불어 바깥에서는 전처와 연아가 신나게 요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 깼어? 연아가 일어나서 내 콧잔등을 간지럽히는 바람에 재채기가 나서 깼어. 당신이 나 장롱 속에서 잠든 거 옮겨준 것 같던데 고마워. 덕분에 편히 잤어. 당신 어머니 오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주 등골까지 쎄했다니깐. 연아랑 그렇게 꽁냥거렸는데도 당신 안 일어나길래 많이 고냈나 싶어서 입을 덮어주고 나왔지. 라고 말하는 전처를 저는 한 손에는 연아를 번쩍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전처와 연아는 당황한 듯 했지만 저는 꼭 안아주며 저도 모르고 안도의 눈시울을 붉혔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과 연아가 간 줄 알았어. 다 이런 건 줄 알고. 갑자기 눈물이. 아빠 왜 울어? 울지 마. 울지 마 아빠. 엄마랑 나랑 밥 만든 거 먹어야지. 왜 울어? 연아가 제가 눈물이 맺힌 것을 알고 아빠 왜 우냐며 제 얼굴을 닦아주며 본인도 울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전처가 다시 연아와 저를 안아주게 되었습니다. 전처에게 연아와 같은 애기 취급을 당하며 사소한 것들을 더 많이 챙김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전처와 연아는 그 이후로 어떠한 말이나 행동 없이 한 가족으로 거듭났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한 호적에 같이 올라 살아가게 되었네요. 참으로 능글스럽고 능구렁이처럼 저는 연아와 전처를 그토록 원하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젠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번 깨어진 가정을 연아라는 풀로 이어붙이며 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합친 지 아주 한참이 지난 후 통보에 가깝게 말씀드렸고 제가 전처와 다시 합쳤다고 하니 아버지께서도 어머니께서도 처음에는 무척 놀라고 당황스러운 눈치였지만 더 이상 제 결정에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안아주며 혹여나 지난 실수를 또 하실까 싶어 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반백살 된 아들 마음 편히 놓아주세요. 연아 아빠로서 제 아내 남편으로서 한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고 싶고 그게 제 행복이라 여기고 싶습니다. 서운하시겠지만 이제 저 걱정 마시고 저 믿고 혼자 일어설 수 있게 지켜만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못다한 요도 제가 연하나 집사람 몫으로 3배로 다 해드릴 테니 연하나 집사람에게는 부담 주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아버지 어깨에 눈물을 쏟으시고는 말씀 없이 끄덕끄덕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재혼을 앞둔 동생은 연하 때문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다며 저한테 입양까지 보냈음에도 정말 별것 아닌 일로 청첩장까지 동네방네 뿌렸는데도 파토가 나고 말았는데 뒤늦게서야 제가 연하 때문에 전처와 합칠 수 있게 됐다고 하니 쓴 웃음을 짓더라고요. 연하가 혹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 복둥이었네. 축하해 형. 연하 잘 부탁하고 잘 키워줘.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은 못 되지만 연아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 동생은 그 이후로 몇 명의 여자를 더 만났지만 별 소득 없이 혼자서 살아가고 있네요. 소문을 들어보니 이혼한 재수씨는 재혼은 했지만 이번에는 재혼한 남자의 자식들 때문에 아웅다웅 속쓰리며 힘겹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마음 비우고 동생이랑 함께 연아 키우면서 알콩달콩 잘 살면 좋았을걸.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복둥이 연아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전처, 아니 우리 마누라 덕분에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매일매일이 천국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아는 조카에서 자식이 되었고, 아내는 전처에서 친구, 시터에서 다시 제 아내로 돌아왔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서야 그 소중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제게 다시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것도 제가 다 세상을 잘 사는 것에 대한 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먼 행복을 바라시지 마시고 현재 갖고 있는 행복함에 만족하시며 살아가시면 언제나 볕들 날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애가 짱짱하게 쏟아져 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 곱게 잘 사시면 됩니다. 사연 읽어주는 연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충격적인 음모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50세 평범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남편이랑 한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젊었을 적은 몰랐지만 늙고 힘드니 자식이라는 피부치가 참 아쉽더군요. 저는 배란장이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인공수정도 시험관도 시도해 어떻게든 남편의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는 찾아오질 않아 시부모님의 한결같은 아이타박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모진 구박과 시련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이란 존재가 제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게 무자식 상팔자라며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자식을 대신할 만한 집안의 식물들이나 애완견 등을 길러 제 적적함을 달래주었습니다. 허나 시아버지가 운명한 날 눈도 감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평생 한으로 맺히신 시어머니는 제게 원망을 하셨고 도가 지나친 시집살이로 되갚아 주셨네요. 덕분에 반백살이 되고서도 두 발 뻗고 자질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제게 사근사근 거리시며 부쩍 챙겨주기 시작하더군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 했는데 혹시 어디 편찮으시냐고 걱정드렸더니 자기가 이제껏 며느리에게 못할 짓만 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셨다 합니다. 빈말이라도 어찌나 감사한지 여태 시집살이 당한 건 있고 이제라도 좋은 고부관계로 거듭나야겠다 싶었지만 사실 시어머니의 꿍꿍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그간 잘했던 목적에 속내를 내보이시네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 너 이제라도 자식 갖는 건 어떻겠니?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죠. 젊었을 때 그렇게 노력해도 안 생긴 자식 폐경기 앞두고 어떻게 생기겠냐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기막힌 말씀이 제 귓가를 때리더군요. 네 남편이 작년쯤 동창들이랑 동남아 여행 다녀온 거 알지? 그곳에서 어느 처자랑 어쩌다 실수를 했는데 아이를 가졌나 보더라. 배불러 애 낳을 때 되니 무서웠는지 애아빠 찾아 한국에 왔다는데 어린 것이 얼마나 딱하던지. 공짜로 네 자식 안겨줄 아이니 아이 엄마 네 딸이다 생각하고 너그럽게 산후조리 좀 해주려무나? 저는 시어머니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동남아 여행 갔다가 현지 여자랑 눈 맞아 생긴 아이를 떠맡는 것도 모자라 그 어미 산후조리까지 제게 하라는 건가요? 세상에,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간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미칠 것 같았고 이딴 기막힌 요구로 절 괴롭힌 시어미란 작자가 괘씸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단칼에 거절하며 그리는 못하겠습니다. 이제껏 아이 없이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자식 필요 없어요. 그렇게 손주가 갖고 싶으면 어머니께서 직접 애 다 키우고 산모 산후조리까지 하세요. 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대로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전 남편을 만나 시어머니의 얘기를 쏟아내며 정말 이게 사실이냐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냐고 당신이 인간이냐며 배신감에 치를 떨며 울부짖었네요. 남편은 제게 무릎 꿇고 사죄하며 울더군요. 어쩜 그렇게 사람이 뻔뻔한지 모르겠더군요.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바깥일 한 번 안 해본 제가 이혼해서 어찌 살아야 할지 생기도 막막했고 무엇보다 그간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이 제 발목을 잡더이다.
다 늙어서 독한 시집살이를 견딜 만큼 남편을 사랑했기에 저를 배신한 남편이 원망스럽더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못난 저는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가정을 잃기 싫었던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 말 맞다나 좋게 생각해 그 여자를 출산 때까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갓 20살 된 앳된 베트남 상간녀는 저희 집에 올 당시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시어미는 뱃속 아기가 딸이라는 사실에 아쉬워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식 보는 게 어디냐며 상간녀를 살갑게 대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 베트남으로 가지 말고 다 같이 살자 예뻐하시는데 시집와 시어미께 구박만 받던 저는 가슴이 타들더군요. 임신한 상간녀의 존재는 아이 못 낳는 죄가 이토록 비참하고 참담한 줄 알게 했습니다. 베트남 상간녀는 어눌한 말로 절 잘 따르더군요. 절 돕기도 하면서 저랑 잘 지내려 하는 것 같았어요. 순박한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자니 지새끼 뺏기고 돈 받고 돌아가야 할 어린 상간녀가 인간적으로 안타깝기도 해 마음을 내려놓고 태어날 애를 위해 산모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목욕하다가 제 가슴이 이상해졌단 걸 느꼈습니다. 거울로 보니 가슴의 양쪽 모양이 맞질 않았고 만져보니 무언가 돌처럼 딱딱한 게 피부도 좀 다르더군요. 가뜩이나 어린 상간녀가 신경 쓰이는데 제 관리라도 잘해야겠다는 요량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증상을 심각하게 보더니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유방암이라더군요. 다행히 1기라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면 완치율이 높으니 너무 걱정 말라 했지만 어디 사람 맘이 그런가요? 말로만 듣던 암이 제게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수술 날짜를 잡았고 결과에 따라 항암 치료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에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더군요. 항암 치료가 그리 독하다던데 주사도 잘 못 맞는 제가 잘 견딜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저는 유방암에 좋다던 콩 단백질이랑 채소로 장을 봐 그날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미가 식탁에 앉으며 아니 이게 웬 다 풀떼기들이야? 내가 오늘 분명 얼큰한 매운탕이 땡긴다고 그거 해놓으라고 했잖니. 고기 반찬 하나 때마다 올려놓으랬더니 시어미 말을 개떡을 하는 게야? 우리 손주 뱃속에서 고기 못 먹어 약하게 태어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라며 반찬 타박을 하는 걸 남편이 시어미랑 눈짓을 주고받으며 말리더군요.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기운조차 남아있질 않아 긴 한숨을 쉬고 시어머니랑 남편에게 제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나 암이래요. 수술받고 항암치료 받아야 해서 상간녀 뒤치닥거리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요. 남편과 시어미가 제가 던진 진단서를 유심히 보더군요. 그나마 남편은 제게 걱정스럽게 여보, 이게 진짜야? 당신이 말도 수술하면 낫는 거지? 그렇지? 라고 가증스럽게 절 위하는 척 얘기라도 했지만 시어미는 픽 웃으며 아니 보니까 유방암 초기가 뭔 대수라고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이야. 내 친구들 몇 명이나 암 걸렸는데 요새 마리암이지 감기만큼 별거 아니라더라. 핑계대서 빠져나갈 생각 말고 애초부터 맘먹은 일 잘해라 하시는데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부들부들 떨린 상태로 사람이길 포기한 시어미에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암을 감기 취급을 해요? 제가 얼마나 지금 무섭고 힘든 줄 아세요? 암이 아무것도 아니라니 어머님도 그냥 확 같이 걸렸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제 심정 아시죠? 라고 하니 시엠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어디 그런 막말을 하냐 삿대질을 하며 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유방암 그것도 다 너 애 못 낳아서 걸린 거 아니냐. 난 유방암 걸릴 이유 없어. 애를 넷이나 낳았거든. 쫓겨나도 100번을 더 쫓겨나야 어디 시엠이 앞에서 그런 고얀 말을 짓거려 이 못된 것. 그럼 애 낳은 분께서 태어날 애 다 보시고 산후조리까지 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전 치료받아서 살아야겠으니까 앞으로는 일절 제 앞에서 그딴 소리 마세요. 라며 있는 힘껏 내지르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곤히 잤는지 목이 말라겠을 때 새벽 4시 정도 되어 있더군요. 어두운 안방 문틈 사이에서 빛이 새어져 나왔는데 밖에 시어미랑 남편의 얘기소리가 어렴풋 들렸습니다. 제 얘기가 얼핏 들리는 것 같아 방문을 살짝 열어 틈을 주곤 몰래 들었습니다. 시어미의 볼멘 투정이 들리더군요. 하필이면 이 시점에 저 물건 암이 웬 말이야. 나 이 나이에 애는 죽어도 못 보니 애 봐줄 기간 같은 거 알아보고 애 엄만 아예 친정으로 산후조리 하라고 일찌감치 베트남으로 보내버려. 아,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어머님 손주 낳아준 여자인데 그럴 때간 천벌 받아요. 엄마 신생아를 기관에 보낼 수도 없고요. 집사람이 정 그렇게 나오면 애 엄마더러 보라 해야죠. 아니 애 엄마한테 애 맡겼다가 정들어서 못 주겠다면 어쩌려고. 모정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랬다간 걔 10중 8구 지나라로 안 돌아가던지 애 데리고 가던지 한다 너? 이제와 힘들게 얻은 네 자식 포기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 기왕 이렇게 된 거 자식이랑 제 여자 둘 다 지키려고요.
집사람하고는 그냥 정으로 의리로 산 건데 이제 끝날 때가 온 것 같아요. 찾아보니 유방암 걸려서 항암 치료 받으면 가슴도 절제하고 머리카락도 다 빠진다는데 차라리 새로 시작해서 제 여자랑 행복하게 살려고요. 어머님도 둘째 손주는 아들로 보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안겨드릴게요. 아들아, 네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과연 내 아들이다. 그럼 걔 암치료비는 어쩌냐? 수술에다 항암치료까지 하면 꽤 들 텐데. 그거 아까워서 다 어째? 암보험 몇 건 드러나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원받으면 오히려 남을 테니 걱정 마세요. 그걸로 우리 애기 엄마 산후조리원 보내주고 결혼식도 제대로 해주려고요. 집사람이 암 걸린 게 우리한테는 복이네요. 아이고 그러네. 저 물건 애 못 낳아서 그렇게 나와 네 애비 속을 썩였는데 뒤늦게 이런 식으로 보답하네. 사람이 다 죗값은 받는 법이지. 얼른 병원으로 내쫓아버리고 이혼해라 라고 주둥이로 짓거려대는데 전 그나마 믿었던 남편에게마저 발등치키니 충격을 금치 못해 한참을 이불 속에서 끄끄거리며 울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었던 저는 다음날 제 이름으로 들었던 보험금 수익자를 전부 다 남편 말고 제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친정한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는 병원에 입원했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와 남편이 길길이 뛰며 에라이 독한 거사. 이때껏 보험금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냈는데 치료를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다 해준다는 걸 못 참고 네가 보험금을 몽땅 빼돌려? 애 못 낳는 거 거둬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뭐 이런 사랑받지 않는 게 다 있어? 라고 해서 저는 제가 암 걸려 받은 보험금이니 당연히 수익자는 저 아닌가요? 제 치료비로 무슨 작당이라도 하셨나봐요? 제 치료비 한 푼도 못 드리고요. 사람의 죗값은 다 받는 법이니 각오나 하세요. 라고 응수로 끝내고 쓰레기 같은 그것들에게 되갚아줄 만을 기다리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종양의 크기가 작아 가슴 또한 절제술이 아닌 보전술로 진행되어 여자의 상징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경과가 좋아 항암 치료도 굳이 안 받고 방사선 치료로 가능하다고 해서 통원 치료로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저의 회복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간 받았던 모진 구박과 독한 시집살이를 문제 삼아 시어머니와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이혼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시어미와 남편, 제가 머문 친정으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는 말 따위는 가당치 않았습니다. 당신도 공짜로 애엄마 된다 그랬을 때 눈 감아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일평생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나한테 소송을 해? 너 암치료 무사히 끝날 것 같지? 그거 꼭 재발돼서 당신 을 쥐고 흔들게 될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길. 저런 걸 여태 남편이라고 품었던 지난 3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이 아까웠네요. 덕분에 미련 없이 저주를 퍼붓는 남편과 시어미를 경찰 불러 끌어내고 내쫓아버렸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응수해 다소 아쉽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의 재산 분할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 지었지요. 저는 이후에 병원에 들려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식단 조절도 하며 운동도 하고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며 살았네요. 저만의 시간을 쓰는 것은 참 가치 있었고 가정의 행복과는 또 다른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 날 시어미가 공손한 자세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라, 잘 지내고 있지? 사실은 내가 위암이라는구나. 네 말이 시가 되니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 너는 나 병원에 줄곧 있었는데 새며느리가 내 병간호 도저히 못하겠다고 애 데리고 재산 한몫 챙겨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것 때문에 애비도 자기 생활 못하고 맨날 술만 마셔서 집안꼴도 말이 아니야. 걱정돼서 내 어찌 눈을 감을지. 너 이제 건강 찾았으니 우리한테 돌아와서 좀 도와주지 않겠니? 한때 살았던 정이 있는데 저버리지 말고 제발 죽어가는 시애미 소원 좀 들어다오. 하는데 전 이악 물고 거절하며 여태 가슴에 묻은 말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암 걸렸을 때 찾아온 로또 마냥 복이라고 했던 사람 아닌 것들이 누구셨죠? 평생을 애 못 낳는다 구박한 것도 모자라 암 걸린 저에게 휴가다 하면서 제게 보험금으로 나오는 암 치료비마저 아깝다 한 짐승 같은 것들이 누구셨죠? 직접 암 걸려보시니 어떠신가요? 정말 감기처럼 간단하던가요? 그쪽 말대로 사람 죗값 다 돌아가는 법이에요. 당신들이랑 정 따위는 끝낸 지 오래고 이쯤 되니 당신네들 자식 제 뱃속으로 안 낳은 게 하늘의 큰 복이라 생각 드네요. 다시 연락 마세요.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허나 비록 겉으론 말을 못되게 써도 그래도 살던 정이 몇십 년인지라 맘 한켠은 신경 쓰이더군요. 인과응보라고 지금쯤은 제 한많은 세월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아셨을까요? 그들은 병 걸렸던 제게 악담하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전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 부디 예전 시어머님이 잘 회복되어 남편이랑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사연 듣는 재미에 빠져 저도 제 이야기 한번 보내봤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뼛속까지 사이다는 아니게 되었네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